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성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20일 12시 17분입니다. 코로나가 점령한 2020년이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2021년은 정말 말끔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책을 읽으려고 앉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기사 한 개를 봤는데 연말쯤 되면 대학 교수들 그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잖아요. 오늘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1위가 아시타비,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는 뜻의, 요거 김갑수 선생님이 그 방송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내로남불은 조금 유치한 어감과 그 내용 때문에 조금 사실 말하는 사람도 격에 조금 떨어지는 기분이 들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시타비를 말씀하셔서 저도 방송에서 처음 접했던 사자성어인데 오늘 교수들이 1위로 아시타비를 냈더라고요. 2위는 뭐냐면 후암무치예요. 세상 살아보면 그 어느 조직이든 어느 뭐 국가든 크든 작든 정말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은 아주 소수죠. 네. 그분들이 보는 사자성어라고 믿고, 역시 제대로 보는 사람의 눈은 같다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지하물이 콘크리트 지지율 대개가 아니라고 부르짖어도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열받을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고 오늘 71장, 72장, 73장 3장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71장 율곡의 경연일기, 왕을 서리발처럼 몰아치다. 경연이란 말은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 비서관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연에서는 공부 외에도 국가 중대사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경연은 하루 1에서 3회 실시되었다. 경연이 활성화된 시기는 치세였고 이것이 파행된 시기는 난세였다. 더불어 훌륭한 왕은 경연에 적극적이었고 부족한 왕은 경연에 소극적이었다. 이를테면 세종, 성종, 영조, 정조 등은 경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세조, 연산, 광해 등은 경연을 배관시했다. 이것은 경연이 단순한 학술 모임이나 정책 회의가 아니라 헌법적 위상을 가지는 국가체제의 제도였음을 방증한다. 세종의 집현전, 성종대의 홍문관, 정조대의 규장각 등이 경연을 관장했다. 한편 왕세자에게는 따로 서연을 실시하여 미리 왕업 수업을 받도록 했다. 중앙당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에는 현직 정치 지도자를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 나는 경연이야말로 서구식 데모크라시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나머지 중후 정치로 치닫고 있는 한국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경연에 대한 책 2권이 최근에 발간되었다. 하나는 쉽고 얇은 책, 경연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진지하고 두꺼운 책 율곡의 경연일기이다. 한국은 언론과 대중의 정치인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세련된 현대적 태도인 양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인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한국 언론이나 대중의 수준도 결코 높아 보이지가 않는다. 비판 정신은 좋은 것이지만 무지가 파생시키는 냉소주의는 불쾌감을 안길 따름이다. 1575년 선조 8년 사헌부 집2 신점이 말했다. 북방이 텅 비어 오랑캐 기병이 쳐들어온다면 막아낼 계책이 없으니 미리 장수를 선택하여 기르십시오. 이에 선조가 오랑캐 기병이 오거든 조정에 큰소리치는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을 시켜 막을 것이다 라고 대꾸했다. 사실 이것은 군주로서 용렬한 반응이었다. 기득권 세력이 아직 남아있고 신진사류가 뚜렷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이 주장만 하는 신하들에 대한 반감이 섞인 말실수였다. 이를 잠자코 보고 있던 율곡이 입을 열었다. 주상께서 방금 말씀하신 큰소리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목하신 겁니까? 큰소리만 치고 실속이 없는 자를 지목하시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쓰면 반드시 이를 그르칠 것인데 어찌 그 사람을 시켜 적을 맞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또 만일 애것을 좋아하고 성인을 배우려는 사람을 큰소리치는 사람이라고 하셨다면 주상의 말씀이 극히 온당치 못합니다. 맹자가 양해왕과 제선왕을 만나서도 오히려 요순 임금을 목표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큰소리를 친 것입니까? 율곡은 선조의 발언을 표면과 이면 양면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표면상으로 보아 큰소리만 치는 사람을 장수로 삼겠다는 것은 군주로서 정책의 폭이나 다름없다는 것. 이면으로는 바람직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큰소리 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파고드는 논리에는 반론을 펴기가 어렵다. 선조는 아무 답변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율곡은 멈추지 않고 자기가 우려하는 바를 더한다. 임금이 말이 한번 나오면 천리 밖에까지 전파되어 옳지 못한 일이라면 왕명을 거역하게 되는 법입니다. 전하께서 학자를 큰소리나 치는 사람으로 지목하여 북쪽 변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시면 훌륭한 학자는 기운이 꺾이고 못난 사람이 자기에게 관직이 돌아올까 기대하여 갓을 털면서 좋아할 것입니다. 임금의 발언이 선한 사람을 좌절시키고 악한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면 어찌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서리빨 같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이토록 명석한 논리와 실제적 판단력은 조선 최고학자 겸 정치가인 율곡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다. 먼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조선 조정의 풍토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받아 적기만 하는 대한민국 청와대의 모습과 비교된다. 사실 대통령의 말 중에 그럴듯한 내용이나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똑같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 적기만 한다. 하나 더 말하면 면전에서 그것도 신하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행해진 강성 비판을 제어하지 않고 침묵으로 남아 인정하는 왕의 태도가 엿보인다. 결국 시간이 조금 지나자 선조는 율곡의 이 충언에 동의를 표했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에서 배울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많다. 율곡의 조광조, 이황, 기대승 평가. 율곡의 경연일기는 율곡이 30세 때인 1565년부터
세상을 뜨기 3년 전인 1581년까지 17년간의 기록이다. 이 시기는 사류가 본격적으로 전개에 등장했으며 동서분당이 시작된 때로서 향후 조선 정치의 향방에 대한 모색이 혼란스럽게 이루어졌다. 대동법과 군역개혁의 논의도 이때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역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기묘한 인물들이 출몰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율곡만큼 탄탄한 실력과 논리를 갖춘 학자는 없어 보인다. 그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일말의 타협이나 지나침이 없다. 이런 인물평가의 원칙은 그 대상이 중국 황제라고 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1569년 경연에서 율곡이 저술한 동호문답을 읽어본 선조가 이 책에서 해놓은 한 문제에 대한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호문답에서 어찌 한 문제가 자신을 버림하였다고 하였는가? 그 논의가 지나친 듯하다. 신이 그를 자기하였다고 평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유 훌륭한 유학자의 말에 1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2등을 자처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제는 바탕이 좋은 임금으로 한나라가 한창 융성한 때를 맞아 옛 도를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높지 못하여 패도를 혼용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율곡은 신하가 임금에게 거스르는 일은 있어도 숨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중국 황제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를 서슴지 않았던 율곡은 당대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렸을지 궁금하다. 이를테면 조광조, 이황, 기대승 등이다. 조광조에 대한 율곡의 평가. 옛 사람들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 도를 행하고자 하였는데 도를 행하고자 하는 요체는 임금을 바르게 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애석하도다. 조광조는 현철한 자질과 경세재민의 재주를 가졌지만 학문이 채 대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요로에 올랐다. 위로는 임금, 중종,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권력자들의 비방을 막지 못하였다. 간절한 충심을 다하려 하자 참소하는 입이 먼저 열려 몸은 죽고 나라는 어지러워졌고 도리어 뒷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징계로 삼아 감히 일을 해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늘은 어째서 이런 인물을 낳기만 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던가. 조광조가 비록 진퇴의 기미에는 밟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왕도가 귀하고 패도가 천한 것을 알았으니 배우는 이들에게 성리학의 종주가 될 만하고 뒷사람들이 태산과 북두처럼 우러러보고 또 위에 내린 은총이 갈수록 더욱 융숭함은 당연하도다. 이황에 대한 평가. 이황의 학문은 문을 통하여 도에 들어갔고 의리가 정밀하여 한결같이 주자의 가르침을 준수하였다. 여러 가지 학설의 차이 또한 조리가 분명했고 훤히 이해하였지만 주자의 학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황에게 특별한 저서는 없었으나 성학의 모범을 발휘하고 현명한 가르침을 드러내어 널리 밝힌 의논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그 이론은 기를 이로 생각한 곳이 많았다. 이황은 자기 생각을 글로 지어 이견을 반박했는데 논지가 밝고 통달하여 배우는 자들이 믿고 인정하였다. 이황의 재주와 궁량은 조광조를 따르지 못하나 의리를 깊이 연구하고 정미한 경지에 이른 것은 조광조가 그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기대승에 대한 평가. 선비에게는 다행과 불행이 있으니 누구인들 때를 만나면 다행으로 알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불행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혹 때를 만나도 불행하고 때를 만나지 못해도 다행한 이가 있으니 어찌 한 가지 기준으로 말하겠는가. 기대승은 재능과 박식함으로 그 기계가 일세를 덮을만 했으나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고 자신에게 바른 말하는 벗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뜻을 얻어 배운 바를 행했다면 그가 때를 만난 것이 다행이었을지 불행이었을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 학문이 불행하여 기대승이 죽었다고 했지만 이에 반해 이 사람의 죽음이 우리 학문에 불행할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었는데 식자들은 이 말이 다소 지나쳤을지는 몰라도 전혀 그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율곡의 인물평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먼저 한 문제에 대한 평가 내용 중 자기가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양보하는 것은 자기 포기라는 논리이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일시적으로는 칭해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일방적인 칭해와 폄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나는 특정 인물의 평가에서 3분의 2 선이 지지면 최선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 선이다. 일찍이 생전의 마오쩌둥도 자기 업적에 대한 평가를 6대 4 정도로 해주기를 원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한다. 비판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반론을 펴면 되는 것이다. 아니면 부당한 비판자를 적나라하게 조롱, 야유해 주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비판 자체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최저수가 아닐까 한다. (72장)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 조선의 명저 26권. 저는 이 책 읽었죠. 조선에서 자존심 상하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책이 있다는 것이다. 위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강화도를 침탈한 프랑스 해군 장교 주베르가 회고록에다 남긴 말이다. 조선은 기록의 왕국이자 책의 나라였다. 엄청난 기록과 유수한 명저들이 500년 내내 쉬지 않고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최부의 표해록에 보면 중국 관리가 당신은 참 독서를 많이 한 선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무식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 자고로 중국의 학자들은 조선의 문명을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 나름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조선을 얕잡아 본 것은 주로 공부가 적은 무장들이었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한 미국의 학자들은 조선 문명의 수준에 감탄한다. 한국을 아래로 보는 것은 주로 장군들이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을 잘 모르면서 무시하는 부류는 유럽인과 러시아인이다. 조선의 명저들은 일단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한문으로 표기되었고 아직 제대로 번역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우리가 그 책들을 온전히 통독할 수가 없다. 조선의 책에 비해 우리에게 기묘하지도 않고 딱히 수준도 높아 보이지 않는 유럽의 책들은 유명인 한 사람당 수십 종이나 번역 출판이 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말 그대로 구차하고 비자주적인 모양주의의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26권의 책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면서 당대의 시대상과 저자 그리고 책의 핵심 내용과 의의를 적어놓고 있는 책이다. 저자 신병주 교수가 지니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관이 약간 구시대적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조선의 최고 명저들을 한눈에 소개받을 수 있는 충실한 책이라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이 책은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 시대를 앞서간 국가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 당대 생활, 제도, 풍속, 인물 등을 다양하게 담은 성현의 용제총화, 국제 감각과 외교 역량이 응축된 대일외교 지침서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500년 왕조의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 왕조실록, 500년 전 조선 선비의 중국 표류 견문기 최부의 표회록, 16세기 할아버지가 쓴 손자 양육일기 양아록, 시골 학자로서 당대 권력에 서리빨 같은 비판을 쏟아담은 조식의 남명집, 명장 이순신이 친필로 기록한 난중일기, 420년 전 임진왜란 시기 양반의 진솔한 생활과 사회상이 담긴 오해문의 쇠미록,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임진왜란을 성찰한 유성룡의 징비록, 이 밖에 소설 박시정과 홍길동전, 백과전서, 지복유설과 성호사설과 오주연문장전산고, 개혁교과서 격인 반개수록, 인문지리지 택리지, 중국기행록, 열하일기, 당쟁의 역사 당이 통략, 차별철폐와 평등주의를 담은 이향견문록과 규사, 끝으로 궁중문학으로 분류되는 개축일기와 한중록, 조선 왕실의 행사 기록인 의궤, 조선 왕조실록이 필적하는 사서,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등이 소개된다. 대표적인 예로 경국대전의 내용 중에서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대목을 제시해 본다. 경국대전 형전에는 노비의 출산휴가 규정이 있다. 산모에게는 출산 전 3일, 출산 후 50일의 휴가를 주고 남편에게도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는 규정이다. 또한 재판에서 사형수에게는 삼복제를 규정했다. 초복, 제복, 삼복이라고 해서 1심은 일선 관청, 2심은 형조에서 판결한 후 의정부 보고, 3심은 왕에게 보고하고 의검부가 판결하도록 했다. 이런 삼복제가 신분 구별이 없이 백정이나 노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실제로 실행되었음을 실록에서 무수히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에 편찬된 족보에는 재산 상속이 균등 분할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자녀는 남녀 구분 없이 출생순으로 기록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조선시대의 공무원 범죄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인식된 것은 뇌물죄였다. 뇌물을 받은 관리, 즉 장리는 후손까지 공직 임용을 차단하고 과거 응시 자격까지 박탈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엄정히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 1차 합격자를 인구수에 따라 지역적으로 안배했다는 점도 오늘날 새겨서 볼 내용이다. 73장 한비자,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키는 2가지 방법.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것이다. 한비자. 김원중 번역본 한비자는 한국에서 출간된 한비자 중에서 가장 방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담은 책이다. 세속에 영합하지 않은 책으로서 초역 18년째 40쇄 이상을 찍은 것은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서의 위치를 점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책은 문장이 간결, 명확하여 가독성이 좋다. 조금 두꺼운 것, 960쪽 말고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제자백가들은 대체로 중국 역사상의 옛 성인을 내세워 자기들이 학설을 펼쳤다. 예컨대 공자는 왕도 정치의 현자 주문왕과 주공을,
묵자는 치수 사업으로 유명한 우임금을, 맹자는 성군 요순을, 도가는 복희씨와 신농씨를 전범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비자는 변화한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인을 따르기만 하는 태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정치 사상을 만들어 실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호랑이가 개를 복종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덕이다. 한비자는 법가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상황의 법, 신불해의 술, 신도의 세를 통합하여 법가 사상을 완성시켰다. 한비자는 역사의 진화를 반영하지 않는 유가를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시종일관, 덕치만을 주장하는 공명의 태도를 술주대토 하는 농부에 비유했다. 이 글에서는 한비자를 중심으로 법가 사상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전국시대에는 춘추시대의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열되고 주나라 천자가 세 나라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천하는 칠패, 즉 진, 초, 제, 한, 위, 조, 연으로 갈라진다. 이렇다 보니 이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게 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다. 요컨대 자기 보존의 논리가 전국시대의 시대 정신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진나라는 6나라를 멸하고 통일을 이루어냈다. 이로써 약 220년에 걸친 분열과 투쟁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열시대가 아닌 통일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요구되었다. 전국시대는 자기 보존의 논리를 우선시했지만 통일 제국을 이룬 진은 당장의 재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공자 개념은 전국시대 말기에 급부상한 주제였다. 전국시대는 결국 사들의 전쟁이었고 새롭게 등장한 통일국가는 사들의 재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의 영역을 확장해야 했다. 사자는 원래 사로 쓰이다가 나중에 화와 결합해서 뒤에 나온 글자라고 한다. 화, 즉 벼 재배가 시작된 이후에 사와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사는 일정한 테두리를 두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공은 지배자와 관련되는 공간을 가리키는 데 반해 사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일정한 테두리 안의 영역을 가리킨다. 제자백가 중에서 한비는 공과 사의 문제를 가장 진지하게 탐구했다. 그는 스스로 뺑 둘러 에워싸는 것을 사라고 하고 그런 사를 등지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라는 창힐, 한자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의 견해를 수용했다. 춘추시대의 초기 법가들은 국가가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적 관료국가를 수립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면 최강대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하지만 초기 법가들의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국 강병 노선은 강대국의 꿈을 실현시켜 주지 못했다. 한비는 후기 법가 중에서 부국 강병이 왜 강대국의 실현을 가져오지 못하는지를 가장 심각하게 연구했다. 결과 한비는 부국 강병과 강대국의 괴리를 두 가지 면에서 설명했다. 첫째, 군주와 귀족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앙 집권적 관료국가는 권력의 새로운 각축장이 된다. 둘째, 부국 강병을 이루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군주 중심의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전쟁을 지휘한 장군에게 집중되어 그들이 새로운 특권층으로 권력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분석에 의거하여 한비는 귀족의 사적 권력을 압도하는 군주의 공적 권력을 통해서 강대국의 실현, 즉 통일국가의 도래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군주 중심의 공은 자기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군주의 공이 사들의 것에 비해 우위를 차지한다는 힘의 측면만이 아니라 사들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성격을 가져야 했다. 여불위,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의 정치가로서 장량왕 때 승상이 되었고 이후 최고의 상국이 되었으나 태후의 간통사건에 연루되어 자살한 인물이다. 그는 한비의 공사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계를 공천하와 사천하의 틀로 양분하여 논의했다. 그는 군주의 공은 더욱 철저히 사와 구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한 공을 뛰어넘어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하기를 옛날 뛰어난 성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시했다. 공공성이 확보되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평화는 공공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옛날의 기록을 살펴보면 천하를 얻은 자가 많은데 그들은 공공성으로 천하를 차지했고 편파성으로 천하를 잃었다. 합당한 군주의 등장은 공공성에서 생겨난다.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것이다. 제때 내리는 이슬과 비는 한 사물을 편애하지 않고 만인의 리더는 특정인을 편들지 않는다. 여불위는 세상의 질서와 무질서, 혼란과 통일이 바로 공공성에서 갈린다고 보았다. 여불위는 공공성을 존중하지 않는 선공후사의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는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선공후사의 논리를 통해 자신의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편파성을 공정성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이다. 법가의 핵심은 왕패지변, 즉 공과 사의 영역 구분에 있다. 한비자의 전편을 관통하는 핵심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공사지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정치와 종교의 영역을 구분한 것에 대비된다. 법치는 공정한 신상필벌로 구체화된다. 중국 역사상 신상필벌에 철저했던 군주 중 하나로 삼국시대의 조조가 꼽힌다. 하지만 왕패지변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치 외에도 세치와 술치가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법가의 최고 실천자는 마오쩌둥. 마오쩌둥은 대장정과 연한 시절 소련 유학파인 이른바 28인의 볼세비키와의 노선투쟁에서 세치수를 구사했다. 28인의 볼세비키는 1920년에서 1935년 기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유학한 왕명, 박고, 왕가상 등이다. 그들은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는 달리 여전히 도시 중심의 레닌 혁명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마오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오는 프랑스 유학파의 우두머리인 저우언라이를 적극 끌어들였다. 유학파 수장인 저우언라이가 마오를 적극 지원하고 나서자 다른 유학파들이 도전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은 세치수를 요긴하게 사용한 것이다. 마오가 신중국 창업 이후 문화 대혁명 때 사용한 것은 술치였다. 창업 이후 처음으로 마오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류사오치였다. 류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마오의 노선을 깎아내렸다. 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군주가 자기의 심중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마오는 류사오치를 볼 때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이른바 소리장도, 즉 앞에서는 웃지만 속에 칼을 감추다의 전형이었다. 마오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부인 장칭을 비롯한 4인방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배후에서 다 조종했다. 류사오치는 홍위병들에 의해 끌려 내려지는 순간까지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류사오치에 이어
홍위병들이 광란을 진압하는데 주도적이었던 린바오 역시 마오의 술치술에 걸려 폐주하다가 죽었다. 이처럼 마오는 법과의 통치술인 도치와 법치와 세치와 술치를 적시에 절묘하게 구사하여 불세출의 패자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무려 2300년 전 상황의 법치, 신불의 술치, 신도의 세치, 그리고 이 셋을 집대성한 한비자의 법가까지 섭렵한 마오의 남다른 면학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공자가 마오의 시대에 구경을 왔더라면 마오의 호학 하나만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1940년대 사천대학의 리종우 교수는 노자의 도치와 한비자의 법치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다는 놀라운 주장을 펼쳤다. 이로부터 그는 후흑구국을 제창하고 나섰다. 이 말은 직역하면 두꺼운 낙가죽과 시꺼먼 속마음이 된다. 그는 후흑구국으로 무장해서 서구 열강의 침탈로부터 중국을 구해내고자 역설했다. 마오는 리종우의 후흑구국론을 탐독했다고 한다. 법가는 법, 술, 세를 융합하여 최상의 단계인 도치를 추구하는 치국론이다. 중국 고전 전문가 신동주는 법가의 4가지 치수를 모두 겸비한 가장 탁월한 군주로서 마오쩌둥을 꼽는다. 마오쩌둥이 장제스를 제압하고 신중화 제국의 창업주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한자의 4대 통치술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노자 사상에서 차용한 도치술은 외세와 군벌에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마르크시즘에 입각한 공산사회에 대한 환상이 그것이다. 이는 대동세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마오의 법치술은 민폐를 엄금하는 홍군의 군율로 구체화되었다. 이른바 3대 규율과 8항주의가 그것이었다. 3대 규율 1. 명령에 신속하게 복종하라. 2. 인민으로부터 바늘 하나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는다. 3. 일체의 노획품은 공공의 것으로 한다. 8항주의 1. 정중한 언행 2. 공정한 매물 3. 빌린 것 필히 반환 4. 파손 기물 변상 5. 농작물 안 밟기 6. 구타 욕설 금지 7. 아녀자 존중 8. 포로 학대 금지. 제자백과 중에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인의론이다. 인의론에 입각한 왕도 정치는 난세가 아닌 치세에 적합한 논리다. 마오에게 쫓겨 섬으로 달아난 장제스는 걸핏하면 인의를 내세웠다. 실력이 받치지 못하는 인의 정치는 나약하다. 그리고 위선적인 인의 정치만큼 해로운 것은 없다. 네, 이로써 약속드린 3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역시 한 주 잘 지내시고 저도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